네, 3부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공무도화가의 이야기는 다시 이 악부 시집이라는 중국의 대부분의 어떤 음악과 노래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제 방대한 건데요. 목차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두꺼워요. 저희 집에 목차를 복사를 다 했는데 목차만 해도 아주 두꺼운 하나의 책일 만큼 방대하게 수록해 놓은 건데, 이 악부 시집 중에서 그 상화가사라는 데를 보게 되면, 가사라는 건 이제 노랫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랫말을 적어놨다 이건데, 상화라는 것은 서로 화합한다 이건데요. 주로 여기서 상화라는 건 음양화합인 거고, 그럼 왕과 왕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이제 공우인 이렇게 되는데, 인이라는 거는 아까 여성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가늘고 애처롭고, 그래서 이런 곡조는 슬조라고 그래요. 좀 남성적이고 중요한 거는 아까 금쪽, 검은고, 이건 남성악기고. 그래서 이게 그 상화가사다라는 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오시는데, 하나는 그 궁중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중국의 궁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국의 지배계급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것은 음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하고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라는 그 국가, 중국의 한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 국가들 다 통합했잖아요. 그럼 여러 음악들을 다 통합하고 그런 여러 음악들을 다 같이 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악을 통해서 다른 이런 부족들이나 이런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화합시킬 목적으로 음악책을 편찬하고 또 그런 악곡을 선택을 하고 연주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됐는데, 이게 상화가사로 이렇게 수용이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왕과 왕비 또는 제후와 제후의 비가 이것을 수용했고, 특히 이 제후의 비, 왕비의 입장에서 당신은 툭하면 전쟁이죠. 전쟁이 나면 왕도 나가야 됩니다. 왕도 옛날에는 싸우러 가야 되니까. 그럼 싸우러 나가는 그런 왕을 보내면서 술을 마시고 왕비가 그럼 음악을 연주할 때 이런 연주를 하지 않았냐. 뭔가, 또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멀리 뭐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이제 막 배 타고 막 멀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부가 이별을 할 때 뭐 이런 거, 그런 용도로서 활용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우인, 뭐 궁인, 상인 이런 그 인이라는 이제 곡목이고 이런 악기로 연주한 건데요. 이 곡을 보면은 공무도화 했을 때 6편의 작품이 이제 수록됐다라고 했는데, 맨 앞에가 누구냐면 당나라 때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나라 이후에 이 악부 시집을 편찬할 때 공우인에 대한 배경설화를 찾기 위해서 이하의 책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하의 책을 이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그 배경설화 얘기하고 이하가 기록한 공우요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대순입니다. 연대순 양나라 때, 그러니까 이때는 남북조 시대죠. 남북조 그 6조 6개 나라가 있었을 때, 그때 양나라의 유후위,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그 뒤에 진나라의 장정견, 그다음에 당나라의 이백, 그다음에 왕건, 그다음에 온정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왕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공무도화가 관련해서 이 악부라고 하는 것은 민요를 채집해서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하기보다는 민요의 바탕을 두고 민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악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금주와 그 고금주에 수록된 공우인 얘기가 너무 간단하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노래도 여러 개 있었겠고, 뭐 춤도 있었을 수 있겠고, 춤도 췄겠죠. 제사 지내고 그러면. 그리고 풍부한 얘기가 아마 있었을 건데, 그게
금조나 이런 데는 너무 간략하게 기록됐으니까 좀 한참 뒤에지만 이 악보 시집을 통해서 거기 미처 기록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이 악보 시집은 이제 그 광무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송나라때 학사인데 그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좀 약간 신비롭게 생각했던 거, 백수, 광부, 그다음에 이제 피발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을 이제 길게 풀어갖고 머리 이렇게 남자도 묶었는데 묶은 머리 이렇게 풀었죠.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머리를 푸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여자도 이렇게 머리를 땄다가 비녀를 이렇게 땄다가 풀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렸다고 봐야 되겠고, 제호, 술병을 들었다. 난류이도 막 어지럽게 물결 치는 가운데를 건너갔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광부의 처는 남편을 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작품이 창작되거나 또 그리고 이게 기록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공이라고 하는 거는 천자, 그 다음에 주군, 왕이죠. 그 다음에 제후, 바로 이렇게 나오죠. 공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백수광부의 그 백수광부는 적어도 천자나 왕이거나 제후거나 아니면 아주 내려가도 귀족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가 공이라고 하면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민중이 아니라 오히려 천자나 주군, 제후 이런 신분의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고을에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이라면 왕비가 슬퍼하며 노래를 불러주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도 따라서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쫙 퍼져가지고 중국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계속 이 기록이 된 거죠.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거기 어떤 시골의 나루터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 이렇게 뭐 음식을 구하러 내가 강을 건너서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그게 아니라 물에 휩쓸려 죽으니까 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이 돼서 전해질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말을 보면은 광부의 아내는 일관되게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고조선 사람들이었다면 이 아내와 고조선은 이 광부를 공, 자기들이 모셨던 어떤 제후나 임금의 지위에 있었던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기록한 사람은 중국인 채록자죠. 중국인 채록자는 그것은 광부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공호인 유래담에는 그걸 기록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이 있다. 하나는 그 기록을 한 중국인의 시각이고,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공의 아내와 그 공을 받들고 살았던 그 일대에 바로 조선인 거류민의 어떤 이런 시각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가 이 짧은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복합적인 구조로 나타나게 되고 뭔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당시에 남편을 공이라고 했다, 어떤 중국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 남편을 공이라고 부르는 건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걸 님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남편을 님이라고 부르고, 님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금님도 우리가 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님은 임금을 얘기하고 임은 여인이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서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제가 학교 갈 때, 그리고 실제 우리 그 고문원을 보게 되면 님은 임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님아 알아소쇼 그럴 때 그 님은 임금님이죠. 임금이요 아시소서 뭐 이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넘겨볼까요? 지금 이 공무인 유래담을 보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노래 속의 공은 조선의 어떤 공이었고 여기서는 그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나라 국자를 대한민국 할 때 나라 국자를 이렇게 쓰는데 뭐 중화민국 뭐 이래갖고 나라 국자 쓰는데 옛날에 그 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그만 요즘으로 한다면 읍도 안 되는 그런 인구의 규모를 국이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제후라고 그랬죠. 제후. 그래서 이 노래 속의 공은 조선의 한 제후 정도가 아니었느냐. 또는 만약에 조선의 왕을 황제로 봤다면 여기에 나오는 공은 그 황제에 소속된 어떤 조그만 나라의 제후가 아니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광구와 근처에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겠다. 그것이 정말 그 고조선이 위기에 빠지니까 위기에 빠진 고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강물 저 너머에 있었던 그 조선의 제후국의 왕이 내가 지금 이 우리나라를 구하러 가겠다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갖고 죽게 된 그런 얘기인지 어쩐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제후와 왕비였다면 당연히 제사를 지내겠죠. 이게 우리 제사 지내는 게 우리 그 역사책을 계속 보게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산의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강, 시내, 큰 내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지냈겠죠. 그래서 공과 비의 넋을 위로해주고 불러다가 이 사람들의 넋을 불러다가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이 공과 그 비를 또 기리고 추앙하고 하는 그런 건데 단순히 요새 유교식에 이렇게 유교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굿이죠. 엄청난 큰 규모의 굿판이 벌어지고 거기에 무슨 연극도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재현하는 극적인 게 있고 그런 극적인 것 속에 춤도 있고 음악도 있었을 것이고 노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유효이라는 그 남조 양나라 때 시인인데 이 사람의 생물연대를 보게 되면 490년에 태어나서 54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공무도화가 관련돼서 그거를 이렇게 시로서 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분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죠. 이분의 시 제목도 아까 그 악부 시집 있잖아요. 우리가 이 3부 도입 부분에 보여줬던 거기에 그대로 공무도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건 중국 사람들도 이 유효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문인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당송 팔대라는 한유 같은 사람도 이 유효이라는 사람 말을 해요. 아주 대단한 분인데 불행하게도 전란 중에 이 사람이 남겼던 문집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공무도화를 써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0년 정도가 지난 이거에 한국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분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문호고 대시인인데요. 이분의 이 작품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 5줄, 오원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4개씩 하게 되면, 이렇게 총 3부분으로 나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면은, 여기 이 사자는 제사 지내는 사자고, 이 제는 제사죠. 빨간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과부라는 뜻이에요, 과부. 그 다음에 여기서 상도 역시 과부상자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과부가 됐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맨 밑에를 보게 된다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군께서는 저 강물을 후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후라고 하는 것은 왕비의 부인 또는 왕후를 얘기해요. 그럼 후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왕의 아내가 자기를 낮추어서 신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왕후와 신하, 또는 이 신은 또 백성이라는 거, 왕과 신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첩은 이제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소첩은 이렇게 낮추는데, 나는 이 강물을 비제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는 왕비할 때 비자고, 뒤에 이 그 제자는 바로 소나렛 동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렛 동서.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의 어떤 그 가설이 증명이 돼서 이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디에 수록된 이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하고, 이 번역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게 또 한문이라서 꼭 힘든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우리가 쓰는 지금의 한자하고 이 시대의 한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갖고 도대체 해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독이 안 되는 건 사전에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전에 안 나오는 건 그 당대의 어떤 이런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이 자가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됐고, 청공무도 하는데, 청컨대, 님이시여 저 강을 건너지 마시오. 또는, 임금이시여 저 강을 건너지 마소서, 이런 뜻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넓은 강이로 바람은 세차고 물결이 엄청나게 사납다. 그 다음에 장언낙 금호. 이제 금호라는 거는 이제 치면 나와요. 이렇게 황금 까마귀인데 왜 우리 고구려의 문양 중에 삼조고, 태양에 사는 까마귀잖아요. 삼조고, 금호. 고구려. 그래서 보통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날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해가 지고, 그다음에 주경볼, 바람이 엄청 태풍이 치듯 바람이 부니까 배는 기울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소, 코뿔소 뿔과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만든 이 노도 막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어려운 말이 감개라는 말, 도대체 뭔지 몰라서 이 당시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이 감은 그냥 감빛, 약간 아주 짙은 남색이니까 거의 검은색 비슷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먹구름색이죠. 아주 짙은 블루. 그러니까 왜 소나기 쏟아질 때 갑자기 어두워지고 구름이 쫙 이렇게 끼게 될 때 그런 빛깔이라는 뜻이고, 개는 이게 덮게 하는 두꺼운 개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감개가 도대체 뭐냐 하는데, 이 개를 이렇게 둥근 큰 우산과 같이 하늘을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고대로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 그래서 개천설이라는 거는 이 개자를 써서 하늘이 이렇게 둥글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 남편이 이렇게 잘 건너가라, 라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서 비가 오지 마라. 바람아 불지 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저렇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니까 이게 헛된 것이 됐다는 얘기고,
이것도 그런 거죠. 백마도생제라는 건 뭐냐면, 생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 산짐승을 제사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의 신, 무사히 이걸 잘 가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흰 말을 바쳐서 그게 다 도로. 도로라는 건 헛일, 헛수고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겠죠. 이제 뭐 함석이라는 게, 함은 문다는 뜻이고 석은 돌인데, 그 외에 중국 고대 신화 중에 염제라는 그 황제가 있고 아주 아득한 시절, 뭐 요순보다 그 앞선 시절에 복희씨 막 이렇게 나올 때인데, 그 염제의 딸 중에 정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바다에 나갔다가 동해,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서해겠죠. 중국 쪽에서 본다면. 그 이제 우리 서해, 이 바다로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갖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새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쭉 날아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냐면, 나를 죽였다, 저 바닷물이. 그래서 저 바닷물을 내가 다 메워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계속 바다에 던진다. 그래서 이거를 또 무모한 짓을 한다. 해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을 이 뭐 정의함석 또는 정의전해, 정의라는 새가 바닷물을 메우려 한다. 또는 정의라는 새가 함석, 돌멩이를 입에다 물고 바닷물을 메우려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모하다는 뜻이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만큼 원통하다. 너무나 원통해서 저 바다가 미우니까 저 바다를 내가 없애고 싶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저 바다가 너무 나를 원통하고 아프게 했으므로 저 바다를 반드시 메우고야 말겠다라는 그 말이 이 정의함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물어다가, 돌멩이를 물어다가 내가 저 강, 남편이 빠져 죽은 저 강물을 다 메울 정도로 아픈 그런 남편 잃은 여인의 마음이라는 뜻이 이 함석 상과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붕성이라는 거는 그대로 하면 성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남편을 죽은 뒤의 그 슬픔을 붕성지통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천붕지통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붕성지통, 그러니까 붕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 또 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남편이 죽어서 내 가슴이 비통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 흐르는 눈물을 내가 옥수매로 이렇게 닦으면서 눈물을 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재밌잖아요. 곤비. 이 칼날이 막 이렇게 싸우던 칼이 탁 날아가서 다시 강물에 빠져갖고 물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니, 혼친 당신의 그 영혼도 거기에 함께 빠져서 물과 함께 같이 가느냐. 너 왜 죽었느냐 이거죠. 너는 이 물이 그렇게 좋았느냐.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갔다라는 것은, 당신께서는 그 물을 당신의 그 왕후로 삼으려 했느냐, 제후로 삼으려고 했느냐. 나는 그렇다면 이 강을 나의 나 또는 이 소첩의 그 아랫동서로 그럼 삼아주겠다. 나 대신 그냥 저 강을 내가 아랫동서라고 해줄 테니까 하겠다라는, 좀 뒤에 가서는 약간 그런데요.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통해 보고, 물론 이거는 허구가 좀 들어간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공무도화가 그 원곡과 같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공무도화를 소재로 했고, 뭔가 여기서 이 뒤에도 만약에 이 광부와 그의 아내가 그 일대에 제후였다면, 그건 꼭 이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죽지 않더라도 중요한 날, 무슨 보름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날에는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을 중국 사람도 봤을 것이고,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시를 썼다라고 밖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악부시라는 장르가 원래 그런 장르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뒤에 역시 육조시대 진나라의 그 장정견이 한 건데요. 역시 또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금빛 언덕에 비단 닷줄을 풀어서 연꽃을 수놓은 배에 하얀 말을 실어 강물을 가로지른다. 이거는 말해 제사 지내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치는 거죠. 말을 이렇게 강의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런 신으로 이렇게 제사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람 사납고 노랫소리가 끊어졌다. 이건 물결 랑자고 용자는 물이 막 치솟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이 물결 치지 말라. 태풍 치지 말라. 비 오지 말라 했는데 물결이 저렇게 거세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길 건너다가 저거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결국 이게 뭐 노는 꺾어지고 복사폭 강물에 빠져버리고 돛은 날려서 막 바람에 뒤엉키는데, 강물에는 이 대나무 화살 같은 것들이 막 떠내려간다. 어찌 강 속으로 들어가서 이 벽초로 가신다 하였냐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벽초가 이게 무슨 말이지? 벽은 보통 구슬이에요, 구슬. 그래서 완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완벽의 그 벽이 이 벽자인데 흠없는 구슬을 완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구슬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천재우 양후가 나오는데, 양은 태양을 얘기하고 후라는 거는 왕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왕후와 이 뒤에 나오는 벽처가 짝을 이루니까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해서 다른 걸 찾아보니까 벽소라는 곳이 바로 천자가 사는 곳. 그러니까 전설 속에 그 황제가 사는 이런 신과 같은 황제가 사는 곳을 벽소라고 그러니까 벽처는 그런 곳이 아니겠나. 이렇게 공무도화가를 받아들이고 광부와 그 광부의 처의 얘기를 진정견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랑? 앞에 나오는 유효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악부 시집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그러한 당나라 말 선종 때 왕해라는 시인의 그 작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당시 군사 첩하족, 당시 군께서는 돌아가셨고 소첩은 어디로 가나이까, 수치 파란 합 혼백. 그러니까 저 물결로 내가 가서 혼백이라도 같이 합쳐져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컨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원지 정의 함석 이렇게 함석 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함석 그 말을 이제 이건 좀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유효희의 함석이라는 말을 사람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통에서 나는 이 하원, 그러니까 이 강물을 치솟게 만든 그 근원을 내가 그냥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이 강물을 말려버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 말이 됐죠. 자, 조선 말에 박지원이 중국의 그 사신단의 일행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청나라 때가 된 거죠. 그 열하일기 부분에 이 동란석필이라는 부분 중에 여러 얘기들을 수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우인 유래담, 그 태평광기에 수록된, 그 태평광에 수록된 고금주에 있는 얘기고요. 그 얘기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는 지금 중국에서 이 공우라는 악기를 그 열하 일대의 태학, 요즘에는 대학교죠. 대학교에서 이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수록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이런 거예요. 천비는, 그러니까 천자의 비죠. 천자의 비께서는 세속에 전하기를 황하의 신이 되었다. 중국 황하강의 신이 되었다. 여신이 된 거죠. 지금 청나라, 만주족의 이 사람들이 칙명, 왕명을 내려갖고 이 황하의 신을 아예 벼슬을 줬어요. 천후.
천자의 또는 하늘의 왕비다. 회해 사람들은 이 열화 일대에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그 사람들을 회해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그 예전에 고전 시가 때 그 상화가 배울 때 회해아비 뭐 이렇게 회해아비가 그 이런 사람들이고요. 저쪽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열화 일대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 천비신이라고 하는 게 청나라 사전인데 이 사전은 국어사전 이런 말사전이 아니고요. 제사 지내는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책에 이 사전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수록됐다라고 우리 박지호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을 지금 다 보여줬는데요. 자, 뭐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광구와 그천은 이게 가난한 민중도 아니고 무슨 뱃사공과 그 아내도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왕이나 제후 이런 높은 신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계속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계속 지낼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계속 지내는 가운데 그걸 계속 보고 제사가 계속 되니까 얘기가 계속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아주 이런 시인들이 악부라는 시의 장르, 그러니까 민간에 떠도는 얘기나 민요들을 채집해서 시로 표현하는 걸 악부시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쭉 남겨놨고, 그걸 또 한 대 다 모아서 송나라 때 광무천이 거기에다가 이걸 또 6수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 다 보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 왜냐면은 이 앞에 이 해석들은 제가 최초로 번역한 겁니다. 그냥 이 소개는 간간히 됐지만 번역은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번역을 제가 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피발제후인데요. 기자 얘기가 금쪽에 나옵니다. 기자는 여러분들 그 중국에 이제 뭐 요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는 또 상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바로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뭐 기자 조선을 세웠다.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요즘은 빼기도 하고 뭐냐 하는데, 바로 이 기자가 피발, 양광 이런 말들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발이 양광이라는 건 미친놈 흉내를 냈다. 마치 미친놈처럼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그리고 금내 종묘화 이런 말 잘 했다. 이 나라를 도대체 이 종묘는 도대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기자조라는 고시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이라고 그러죠. 초나라가 망했을 때, 초나라 전국시대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피발행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늘어뜨리고, 괴로이 막 읊조리고, 막 중얼중얼하고, 시를 읽고, 그러고 다녔다라는 게 역시 구런 외제 나옵니다. 한결같이 나라를 잃은 높은 신분, 제후나 귀족의 어떤 이런 신분들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이 나오는데, 광은 단순히 미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광관이라는 뜻은, 이 광자는 이 성격이 아주 이 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이라는 건 대쪽간자인데, 아주 이 성격이 뻣뻣한데 성질이 요즘 말하는 아주 그냥 좀 약간 좀 더러운 사람, 흥분자라고. 근데 이렇게 정의롭고 물러서지 않고 막 의분에 막 복받쳐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지금 행동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싸우러 가야 돼. 막 하는 이런 성품을 약간 광관하다. 그래서 주자는 뜻은 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략하다라는 것은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잘 처리를 못한다. 이게. 뜻은 큰데 일 처리가 치밀하지 못한 그런 성품을 광관이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그 광부의 그 광부는 이제 광관한 사나이 대장부, 광관한 어떤 장부고, 누가 볼 때. 물론 그 일대 배우, 사람들도 약간 광관하지만 공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광부라고 이렇게 됐고, 또 그 얘기가 뭐 조선의 어떤 제후야 이랬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면서 조선이라는 말은 자꾸 지워지고 그냥 조선현 막 이렇게만 남아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안 밝혀. 왜냐면 옆에 고구려는 이런 강대한 나라가 계속 있는데, 이걸 자꾸 밝히고 하면은, 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쉬쉬한 거죠. 그 사건이 묘하게, 다른 건 모두 초나라다, 뭐다 하는데, 이 얘기만 무슨 나라인지는 없고, 이거 분명히 그 만국지음,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했다고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난류이도인데요. 섭이잖아. 이 섭으로 나오거든요. 이 금줄을 보면은. 물 건널 섭자를 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역경, 주역인데요. 주역을 보게 된다면 이섭대천이 나오는데, 섭은 물을 건너가는 거고, 대천이라는 거는 큰 강인데요. 이것은 험난함을 얘기하고, 이섭대천은 뭐냐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를 하고, 국경을 넘어서 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거나 싸우러 가야 된다. 그런 거를 결단하는 것,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이롭다. 그리고 이섭대천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말을 이유유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소풍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조그만 재미나 하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떤 큰 일을 도모하거나 그걸 할 생각 하지 마라. 그냥 놀러 다녀라. 그게 네 신수에 이롭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유유왕과 정반대인데, 바로 광부가 강을 건너왔다. 말렸는데도 막 갔다. 그리고 막 칼이 날랐고 막 화살이 흘러가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 강이라는 그 당시에 대부분 국경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강을 경계로 나눠지거든요. 왜냐면 강이 저절로 이렇게 휴전선, 이게 나라를 경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도망친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뒤에 악부시를 보게 된다면 무기를 싣고 가고 그러잖아요. 막 뭐가 뒤집어지고 하니까 전쟁이다. 이런 거를, 결단한다라는 말이 이섭대천인데, 바로 이 섭대천하고 이 광부가 그 막 어지러운 물결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겠다라고 갔다. 그럼 거기 기록된 얘기는 뭐냐? 그런 얘기들을 뒤에 제사를 지냈다. 누가? 무당들이. 조선의 이 무들이 그런 제사를 지냈고, 거기서 이런 것들 재현을 하고, 극적으로 재현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거를 보고, 이게 너무 신비해서 중국 사람들이 적었다. 근데 그 제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뒤에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 중국의 시인들이 그걸 악부시로 또 기록해서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남녀간의 아름다운 수뇌부 환상이 깨졌습니까? 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왕과 왕비라고 해서 그 왕과 왕비는 안 순수하고 민중의 사랑만 순수합니까? 자, 물론 민간에도 이렇게 수용이 됐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상은의 공모도화가를 한번 집에서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이 공모도화에 대한 강의는 총 3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